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이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집값은 이대로 안정화될지 잠시 뒤 이슈톡톡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이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곳보다 산업재해 위험이 크지만 임금조차도 제때 받지 못해서 생계가 흔들리는 노동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세모정 톡톡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각종 문제점들, 또 그에 대한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코스피,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빠른 반등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반락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압박을 시작하면서 경계 심리가 커졌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 0.24% 하락하면서 3,190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보입니다. 외국인이 1,924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9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예. 오늘은 개인만 홀로 1,74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자 반도체 투톱이 일제 약세입니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쪽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하락세입니다. 네. 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던 코스닥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0.15% 상승하며 800선 코앞 799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 현재 188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홀로 17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도 2차 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상승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하이브와 SM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 핵심 플레이어들이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환 시장 현재 움직임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387원대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상단을 높였습니다. 1,38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현재 시황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프타임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생활경제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먹거리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여름철 주요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인과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수박 가격이 네. 얼마인지 아세요? 한 3만 원 뭐 이렇게 3만 원? 네, 아닌가요? 제가 아파트 상가 과일집에서 네. 지난 주말에 5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한 통에. 한 통에요? 네. 와, 놀라도 정말 너무 처음에 5만 원 넘어가는 거. 이야, 고급 수박이 됐는데요. 네. 그게 사서 맛은 있는데 네. 이게 커팅해서 보관하면 시간 지나면 좀 흐물흐물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올랐는데 품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폭염하고 집중호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 여기다 2차 소비 쿠폰 뿌려지니까 지금 뭐 고기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아. 정부가 지금 급해졌습니다.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이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핵심은 공급을 더 늘리고 그리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우선 배추값. 배추가 지금 방출 규모를 정부는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립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을 해서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 동시에 진행하고요. 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급량을 평시 대비 30% 이상 할인합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수박, 수산물, 라면, 이 폭염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과 수입 지원, 수입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외에도 지금 뭐 공공 배달앱 쿠폰 지원이라든가 뭐 여름철 바가지 요금 단속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 공을 좀 들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단기 처방이거든요. 네, 기상이변은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일단 먹거리 수급 리스크를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유통 구조의 어떤 이제 거품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이제 재난 재응에 따른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먹거리가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뭐 백방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을 또 인상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지금 좀 무력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 N치킨이 5일 기준 주요 인기 메뉴 가격을 평균 4.5% 올렸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해 12월에도 네. 평균 두 자릿수 10% 인상 하고 난 다음 8개월 만에 또 다시 올린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의 이제 물가 안정 기조하는 정명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이제 앞서서 치킨, 라면 이 3인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가능하면 가격 동결해 달라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업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물론 뭐 인상 요인이 없지는 않아요. 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금은 좀 중단되기도 했었고 네, 가격이 네. 좀 오르니까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가격 인상 무조건 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그런데도 1년 새 2차례 정도 올릴 만큼 지금 인상률로 따지면 한 15%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그런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 업체가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후발 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도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죠. 이제 시차를 두고 계속 가격 올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 관리를 위해서도 업계에도 조금은 좀 동참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한우나 이런 고기가 좀 부담될 때 기분 내기 위해서라도 치킨 많이 먹는데 치킨 값도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인 가구의 전력 소비가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팀이 국내 518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년치 과연 전력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난방, 온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히려 충격적이었어요. 1인 가구의 전력 소비량이 다인 가구보다 최고 2.3배 더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난방은 무려 4.4배 최대치가 차이가 났어요. 네. 왜 이럴까 봤더니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특히 이제 하루 난방의 40% 이상이 1인 가구의 경우 네. 빈집에서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켜놓고 깜빡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습관의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구조적으로 보니까 아니 전기를 1인 가구가 쓰든 4인 가구가 쓰든 쓰는 가전기구는 똑같아요. 냉장고 그렇죠. 있어야 되고요. 조명 있어야 되고 난방기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우리나라 대표 가구예요. 네. 전체 가구의 한 35%.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지금 1인 가구가 대표 가구인데 네. 근데 에너지 정책은 4인 가구 기준이에요.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급증하고 있는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세밀하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습관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계몽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올여름에 뭐 더위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밤에도 열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라고 해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 더 많이 나와요. 폭탄 네, 받을 네. 수 있는데 네. 현재 3단계 구조예요. 예. 1단계 한 300kW 월 사용량 이하라면 기본 요금도 900원대고 그다음에 1kg당 올라가는 것도 88원대예요. 네. 근데 2단계까지는 참을 만해. 2단계가 300에서 400kW, 450kW인데 기본 요금은 1,600원에서 출발하지만 킬로와트당 182원씩 올라가요. 아하. 근데 3단계가 바로 예. 이제 451kW 이상 쓰게 되면 예. 기본 요금 자체가 7,300원으로 껑충 뜁니다. 오우, 크게 뛰네요. 네, 네. 단가는 1kW 쓸 때마다 275원씩 올라가요. 와. 그러니까 어. 단가가 1단계 3배 네. 껑충 뛰는 구조다 보니까 네네. 이 누진 3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400월 사용량이 450kWh를 넘게 되면 요금이 한 달새 10% 이상 늘어나서 오. 징벌적 요금을 물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사실은 덥다고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더운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신생아라든가 고령자가 있다라든가 아하. 만상 질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의 지원은 뭐냐? 5인 가구라든가 출산한 다자녀 가구, 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월 최대 요금 감면 2만 원 해줍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좀 실효성이 낮은 게 아니냐. 정부의 대책은 가능한 한 아껴 써라. 가능한 한 아껴 쓰고 그리고 절약 중심이라면 지금처럼 절약할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기상 조건이. 네. 자 이렇게 되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어떤 요금 체제의 전면 재설계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은 쓰되 3단계를 넘기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450. 야, 무섭습니다. 자, 항공사 대한항공이 이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의 중간 클래스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한다고요? 맞습니다. 여행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나도 저 비즈니스석 타고 싶은데 타면 항상, 어느 정도 이제 성공했다 좀 보상받는 느낌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일반인이 그 비용 대고 못 사요. 생각보다 격차가 크더라고요. 일반석에 단거리 노선 2.5배 가격 차이 나고요. 예, 네. 유럽이나 이제 미주 노선은 4배 차이 나요. 와, 그러니까 현금 주고는 감히 그렇죠. 이제 unbelievable 뭐. 상상이 불가능한 거죠. 어렵게 마일리지 모아서라도 한번 일반인 할까 말까. 차곡차곡 마일리지 모아도 이거 네.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맞습니다. 1년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이 9월 중순부터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사이에 위치한 프리미엄석을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중 단거리 노선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봤어요. 맨 처음에. 예. 일반석의 한 1.1배 10% 정도 높은 수준. 오,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게 차이 안 나요. 오, 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혜택이 너무 좋아. 네. 일반석 대비 좌석 크기가 1.5배 커져요. 오. 좌석 등받이 네. 180도까지는 아니야. 네. 130도 정도 이제 그래도 눕힐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기내식도 뭐 나쁘지 않아요. 비즈니스석에 근접해서 기내식, 음료 서비스, 수화물, 우선 탑승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 아까 제가 네. 비즈니스석이 보통 2.5배에서 4배라고 하면 차이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프리미엄석이랑. 네. 봤더니 두 가지만 차이 나요. 네. 일단 좌석 배치. 음. 이게 프리미엄석은 2, 4, 2배열이라면 네. 비즈니스석은 1, 2, 1. 그러니까 좌석 공간이 한 2배 정도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예. 앞서 또 하나가 이제 좌석을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석은 180도 누워서 네, 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프리미엄석을 만들다 보니 네. 일반석 좌석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공간이 기존에는 좌석 배열 일반석의 경우에는 세 줄이었어요. 네, 중앙에 세 줄이었는데 네. 중앙에 4줄로 들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좌석 간격이 약 3cm가량 1인당 줄어듭니다. 아유, 더 줄어들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물론 뭐 대한항공 측은 국제적 기준에는 부합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뭐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프리미엄 좌석을 더 신설하고 일반석 좌석도 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오히려 간격이 좀 줄어들다 보니 네.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사실 중장거리 노선은 대부분 독점하고 독점이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란 말이에요. 네. 정부가 일단 허락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누가 이걸 모니터링해야 되냐? 소비자들이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반발이 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런 일은 또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동안 이 프리미엄석 좀 인기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져서 한번 시도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이제 9개로 늘어나요. 이 항공업체 경쟁이 심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이 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한 100배 정도 커요. 네네. 근데 미국이 저비용 항공사가 9개 있어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너무 많은 거네요. 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내 주요 이제 저가 항공사를 LCC라고 하거든요. 네 곳은 이미 2분기에 적자 전환했어요. 고유가, 환율 부담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치킨 게임식 요금 인하가 맞물리다 보니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저가 항공사들 하반기 황금 연휴 특수 노려서 국제선 공급 늘리고 있고요. 장거리 노선 진출 이제 꾀하고는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안전이 또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9개 LCC 체제는 광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구조조정, 인수합 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살아남을지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최우선에 항상 안전을 둬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조만간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가계대출 잡는 게 대출 규제가 아니라 나이, 고령화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역대 매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가계부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네. 가계부채 비율이 한 5년 정도 후면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이유가 기대 수명이 너무 늘었고 인구 고령화가 핵심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층 비중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부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기대 수명이 한 살 늘 때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6% 늘어나는 건 맞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반대로 가계부채 비율은 1.8%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가 더 이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은 감소하겠지만 이에 따라서 총량 규제보다는 상환 능력 중심의 부채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천안 분기점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목천 나들목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8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둔대 분기점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낙동 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군위 휴게소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인데요. 서안성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노은 분기점에서는 대형 화물차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른바 62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일단 이 부동산 과열은 빠르게 진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일로 자리를 옮긴 오늘 이슈톡톡에서는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6.27 대책 이후에 달라진 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 6.27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확연하게 꺾인 모양새인데요. 현재까지 시장 반응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량이나 가격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둔화한다 그럴까요? 예. 이런 조정 양상으로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6.27 대책은 강남하고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충격 대책 이런 표현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거래량이 뭐 종전보다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서울 전체도 보면은 확실히 이게 상승률이 둔화되는데 뭐 4주 연속 지금 오름세는 물론 계속되고 있지만 네. 상승률은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은 쏘기도 거래량은 못 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 수요자들의 관심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요. 올 들어서 약간 이게 두 개의 봉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쌍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3월 달에 한 1,400건 정도, 6월에 한 12,000건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7월 통계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한 3,200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달 말까지 이제 7월 거래분이 이제 집계가 되는데 네. 많아봐야 6, 7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6, 7천 건이요. 예. 네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거래 절벽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숨고르기 네. 이런 양상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강남이나 송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또 신고가 기록하는 곳이 있던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분적으로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약간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정보잖아요. 예. 정보는 덜 걸러진 어떤 거친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는요. 신호도 있고 잡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게 오르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거거든요. 혹시 이게 6.27 대책 이전에 예. 거래분이 신고 지금 되면서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지표들이 지금 혼조세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표본 통계는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느 것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그 시장이 과거보다는 좀 맷집이 세졌습니다. 맷집이요. 이게 이제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 주로 시장이 재건축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예. 그러면 대책 나오면 뭐 하룻밤 사이에 뭐 3, 4씩 빠지고 그랬죠. 네. 지금은 얼룩 시즌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실거주 중심의 주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대책이 나와도 이렇게 바로 곤두박질 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왜 이게 대책이 나오는데 끄떡없나 그런데 약간 시장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나 체질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보통 조정 단계를 보면요. 제가 볼 때 한 4단계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1단계는 변심입니다. 수요자들이 이제 안 살려고 그래요. 변심. 네. 두 번째는 관망세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건매물이 좀 나와요. 예. 그리고 4단계 가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약간 거래가 안 되는 정도 이게 아마 좀 더 이어지는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 이전에 진행됐던 계약이 이제 뒤늦게 결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일단은 거래량이 에너지라고 하셨으니까 거래량을 중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이 강남이나 뭐 성동구 같은 일부 고가 지역의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번 이제 그 6.27 대책에요. 네. 정책 대출도 줍니다. 아무래도 중저가를 살 때 정책 대출을 이용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다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6.27 대책에 가려져 있는 게 7월부터 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지방은 6개월이 유예됐지만 네. 수도권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7월부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 주택 시장도 약간 뭐 소강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경기도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예. 경기도에서 아파트 6월 거래량이 17,200건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7월이 되면은 이게 지금 7,100건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6월에 비해서 한 40% 정도 줍니다. 네. 근데 서울은 같은 기간에 한 26%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보다 영향을 좀 덜하지만 왜냐하면은 값이 싸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전체 분위기를 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책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실수요자들은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체감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이 KB에서 이제 발표하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은 집 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열의가 좀 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이 99.3까지 올랐다가 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건 그래서 7월 말 정도로 가면 50%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역시 이 수요자들이 심리가 먼저 반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지표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특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이게 이제 군집 행동이라고도 하고 이제 무리짓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특성이 네. 강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보통 포모 증후군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소외될지 모른다는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하락할 때도 비슷한 심리가 발동을 하는데요. 아하. 내가 집을 비싸게 살지 모른다는 공포 이걸 이제 폭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살려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네. 정보 교류가 이제 SNS를 타고 빈번하게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독립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같이 묻어가려는 네.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 이후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처음에는 6억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비강남이나 뭐 큰 차이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분위기는 추석 정도까지 추석이 이제 10월 초순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뭐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제로 이제 6.27 대책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집을 사는 건수가요. 네. 뭐 그 이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내국인이죠. 한국인들은 뭐 대출 규제를 받는데 네. 가령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 받아오면 뭐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네네. 역차별 아니냐,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좀 이걸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집을 사는데 누구냐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인인데 네. 중국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은 이른바 중국 동포들이에요, 거의 다. 네, 네. 그래서 집 많이 사는 데들이 보면은 뭐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이나 부천, 수원, 평택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사니까요. 근데 네. 직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건데 뭐 그거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다만 예.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시장에 교란 행위로 만약에 그런 부각이 된다면은 이제 토대를 하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하면은 2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산수는 어떻게 막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이제 갭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차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에 따라서 네. 좀 더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에는 지금 실수요자, 이 거주 목적인 외국인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대부분인데 네. 일부에서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뭐 민감한 지역들에서 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시장 구조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전세 종말, 네. 월세화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수 월세 혹은 전면 월세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로 월세는 반전세라든지 반월세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월세는 전체 이제 그 임대료를 낼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차지하는 보증금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측면 대신에 이제 약간 월세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전면 월세로 가려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월세와 그러는데 실상 알고 보면은 이게 변형된 전세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가령 보증금 만약에 20억에 월 10만 원 내더라도 월세로 분류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월세로 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긴 한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대비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어디 가서 살래? 이렇게 이제 세입자한테 물어보면은 네. 80.5%가 전세를 희망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반대로 가니까 네. 전세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꿀복지라는 말도 합니다. 예. 일단 싸니까 임대료가. 그런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깡통 전세니 뭐 그렇죠. 각종 이제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보증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같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구체적인 뭐 공급 대책이나 이런 추가 처방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대출은 단기 처방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급이 가장 전공법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집값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 유효부지 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빨리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한다고 그랬지만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든지 뭐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좀 계획을 어떻게 좀 구체화해서 빠른 속도로 좀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좀 안정이 되니까요.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속도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 잘 나눴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유나 핑계 같은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는 경우 둘러대다라는 동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당히 둘러댔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같이 말이죠. 둘러대다와 관련이 있는 표현 중에 에두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해 알아듣도록 둘러대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번 시험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에둘러 대다나 에둘러 치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뭔가를 직접 하지 않고 멀리 피해서 빙빙 돈다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에돌다가 있는데요. 이 표현에는 곧바로 선뜻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피하여 돌다라는 뜻이 있는데, 계곡에서 흘러내린 시내는 넓은 들판을 에돌아 흐르다가 강과 합류한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한자어 표현인 우회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죠. 또 이리저리 빙빙 돌거나 휘돌다란 뜻도 있어서 까치들이 새끼까치가 있는 집 위를 빙빙 애돌며 떠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남부 지역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특히 시간당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 포천에는 조금 전 12시 40분에 기해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북쪽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계속 남하하면서 오후에 서울 등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도 호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경기 남동부에 120mm 이상,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30에서 100, 많은 곳은 호남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대라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낮 동안에, 충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에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건강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진행됩니다. 오늘 수요일 코너로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건설 현장에서 누구보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상황들 함께 짚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진상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난 포스코 ENC의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맡았던 이 의원이 관련 종목을 거래했던 점을 지적하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까지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특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출석 시간에 10분가량 늦게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할 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도 당초보다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55세 이상 국민이 매달 평균 86만 원씩 연금을 받는 거로 집계됐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55세에서 79세 사이의 고령층은 850만 2천 명으로 전체의 51.7%였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포토라인에 섰죠. 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말을 남기고 갔는데요. 예. 피의자 신분이 된 영부인의 첫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 소환 조사를 받았던 영부인들은 있었지만 이제 그게 다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네.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별도의 예우 없이 일반 피의자처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티타임 같은 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없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점심 식사 한 다음에 1시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슬슬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1시 지났으니까요. 오전 대면 조사는 점심시간 전까지 1시간 반 만에 종료를 했었고 네. 이제 재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이 지난달에 의견서를 제출했었잖아요. 그렇죠. 나 지금 몸 상태가 한 번에 길게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네. 라면서 요구를 한 건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쪼개고 뭐 3, 4일 텀을 또 두고 오후 6시 전에 끝내달라라는 네. 거였는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라고 일축했고 이 말인 즉슨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럼 6시는 넘길 것 같은데 다만 인권보호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네. 밤 9시를 넘겨서 조사를 하려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아. 예, 요거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선택할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영상 녹화는 거부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네네. 별도의 녹화는 없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특검 조사 대상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순직해병 특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보지만 사실 그게 다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방대한 만큼 이거를 먼저 큰 갈래부터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좀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했다고 하는 사람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인데 네. 김건희 여사 조사 앞두고 구속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런 건지 특검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오늘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던데 영장 시한 만료일이 당장 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변호인 선임계 낸다고 할 때부터 조금 이거 좀 꼼수일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예. 특검이 원래 강력 대응 방침도 시사를 했는데 네. 내일이 체포영장 만료라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그렇죠. 특검이 어제 오늘 우리 체포영장 집행 안 한다 이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그래서 우리 변호인들과 소환조사 일정 논의하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네. 요게 굉장히 좀 기시감이 듭니다. 자주 봤던 모양새예요. 네. 그러니까 출석 요구에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그 직전에 강제 수사 들어가려고 할 때 그쯤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과거에도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였습니다. 그때 헌재가 탄핵심판서를 13번이나 보냈는데 그거 다 거부를 했었고 변호인 선임계도 그 도중에는 그렇게 시간 많을 때는 안 내다가 나중에 변론기일을 확정하니까 그때서야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이게 헌재뿐만이 아니라 공수처가 출석 요구를 여러 번 반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체포영장 이번에 특검이 집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게 이제 수위까지 벗었다, 들어 누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네. 그 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더워서 잠깐 옷을 벗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 당시 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멀쩡하게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 수사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을 벗었고 이어서 바닥에 드러놓은 상황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는데 예. 그 당시 특검팀이 옷을 입으라고 요구를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하고요. 이 상황은 구치소 CCTV뿐만이 아니라 특검의 바디캠에도 모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상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잠시 재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 기준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2시 40분 경기 포천 지역 호우 경보 발효됐고요. 오늘 1시 경기 가평 의정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시에는 경기 가평과 의정부 지역 호우 경보 발효됐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내란 특검팀하고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늘 오전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면서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구치소 수사 접견을 요청한다.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은 원래 와서 조사해라 부르려고 했던 건데 구치소로 와달라 역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양측이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찾아가서 네. 방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고요. 다음으로 내란 특검팀 보면은 내란 특검팀은 그 12.3 비상계엄 당시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했던 그날 그리고 국회에서 막
긴박하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아하, 예. 이거를 관련자들 참고인들에게 물어본다는 차원인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합니다. 우원식 의장은 다 보셨듯이 이제 담을 넘기도 했었고 그 당시 표결 해제하러 그리고 국회의장이니까요. 예. 참고인으로 가는 것에 요구를 했고 우원식 의장이 받아들였고요. 네. 협조하겠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그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아하. 1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근데 원래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를 안철수 의원한테 먼저 요청을 했었죠. 네. 그 당시 안철수 의원도 표결 해제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거세게 반발했었고 네. 반면에 조경태 의원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조사 협조할 거고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전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죠. 네. 국민의힘이 그저께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24시간 경과하고 나면 표결 가능하니까 어제 오후에 이렇게 표결에 붙인 거고요.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군소 야당들 다 같이 함께 표결로 강제 종료한 다음에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예.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은 KBS, MBC,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 이게 골자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방송법 개정안 통과 후에는 방송 3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방문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또 큰 논란이 있었던 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이 타임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논란은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좀 빠르게 정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였어요. 네. 주식 앱을 켜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사면 명단 이것도 찍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많은데 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런 걸 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 법사위원장이 주식거래 창을 켠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 계좌 주인의 이름이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짙어졌고 예. 이건 굉장히 큰 폭풍을 가져올 조짐이 보였습니다. 네. 계좌 명의는 알고 보니까 차모 씨,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당내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할 거라고 했고요.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속전속결로 일이 터진 당일에 바로 결단 내리면서 전격 탈당을 했고요. 네.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놨습니다. 예. 근데 뭐 본인이 이렇게 탈당을 한다고 되게 빠르게 반응을 했지만 그렇죠. 사실 정부 여당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뜩이나 타이밍도 좀 그래요. 네. 그 주식 양도세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반발이 확산되고 있었던 때고 그렇죠. 어차피 당내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의 기조를 보시면 주식 부당 거래 패가망신하는 거 보여준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단호한 입장이기도 했었고 결국에 이런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 발생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면서 그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서 제명이나 중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 탈당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네. 제명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하는 경우에 제명이 그 당내 규정 당규에 따라서 제명 조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명 조치를 했고 새로운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별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또 전직 대통령들 초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직접 만나서 초청장을 전한다고 했고요.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에게는
일정 조율한 다음에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취지는 그거예요. 진영을 넘어서 전직 대통령 모두 예우하고 초대하고 통합한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순자 여사 초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보 성향 매체들은 원조 내란숙의 부인인 이순자가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예. 사실 모든 전직 대통령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 초대를 포함해서. 할 정도인데 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는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네. 요거는 또 이렇게 별도로 이야기하기도 새삼스러운 게 네, 뭐 네. 지금 수감 중이고 네. 조사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오는 게 더 부자연스럽기도 하죠. 네.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내외 이런 수감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게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런 비판은 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이 관세 엄포를 놨는데 이번에는 그간 언급한 관세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예요. 네. 그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네. 상호 관세 발효를 코앞에 두고 네. 곧바로 이제 다음 타겟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반도체, 의약품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C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 안에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발표할 거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별도 카테고리로 발표할 건데 이것들이 미국에서 생산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적은 관세 부과할 건데 1년 뒤, 1년 반 뒤 이때는 뭐 150% 올리고 그 다음에는 250%로 올라갈 것이다. 아유, 네. 여기서도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의약품을 원한다. 그 사실 이게 자유무역주의에서 만드는 걸로 자유로 같이 이렇게 생산하고 네, 네. 수요 공급이 움직이는 건데 벽이 이걸 다 없어지고 있었는데. 네,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1년 뒤에 150%할 거고 그 뒤에 250%할 거다. 이거는 또 트럼프식으로 네. 시간 주겠다. 아, 준비해라. 그 안에. 네, 아. 준비해라. 미국에 생산시설 공장 만들고 투자해라. 그러네요. 요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워낙에 우리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4월부터 수입산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지만 상호관세 가지고도 지금 아직도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럽연합하고 이 세부 사항 두고 원래 유럽연합도 우리처럼 뭐 일본처럼 대미 투자한다 뭐 이렇게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뭉개는 건지 여전히 좀 이견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일단 무역 보복 조치까지 좀 시사를 했는데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지금도 비가 세차게 내리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홍천, 강릉, 춘천, 인제 이런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포천, 가평,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비구름대 특징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폭은 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서는 극한 폭우가 내리는 거고요. 가평, 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춘천, 화천, 철원 등 강원 북부에 호우특보 발령이 됐고 네. 충청, 전라권에는 호우 예비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비구름이 오늘 전국으로 확산해서 밤에는 남부 지역에도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 남부 지역에도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많은 비가 내렸던 상황이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호우 피해 각별히 유의해야겠고요. 예.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하천변, 해안가, 계곡 들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호우특보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 보시면 건설업체 한 곳이 뭐 사망자 수가 연달아 나오게 되어서 뭐 영업 정지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산업체의 통계를 보면요, 거의 매년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 발생 은폐율은 높은 사정이고요. 예. 현장은 늘 바쁘고 노동자들도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특히 우리 현장 일용직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일용직이라서 산재 보상 안 된다, 하청이라 뭐 퇴직금도 없다, 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고용 구조부터 네. 뭐 임금,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의 실태와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이 시간엔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뭐 들리는 얘기로 보면 뭐 원청의 하청 그리고 재하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맞습니다. 고착돼 있다고 네. 하던데, 이런 구조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네.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거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네. 임금 체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면요, 하청업체가 다시 하도급 주는 재하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하도급 줄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또 도서지역이나 상간벽지 시행공사에는 허용되고 있지만은 네.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뭐 관행처럼 재하도가 이루어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원청에서는 하청업체에 우리 기성금, 기왕에 일했던 거에 대한 공사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급했지만 하청이 다른데 금액을 사용하는 바람에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물론 원천적으로 체불이 아예 발생하면 기성을 준 거 외에서 원청에서 직불 처리해 주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미 원청에서 기성금에 임금을 포함해서 줬을 때는 또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불법 재하도급으로 해당이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공정은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네. 건설사가 원청이라고 하면 뭐 철근이나 전기, 타일 등 개별적인 전문 업체가 담당하게 되죠. 근데 네. 이 하청 업체가 또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바로 불법적인 다단계 외주 구조가 발생하고 예. 있다는 거고요. 또 현장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또 어떤 팀장제, 도급제 같은 명칭으로 다른 근로기준법을 벗어나는 이 구조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예.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건설 현장 특성상 또 사고가 잦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구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산재보험법하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하면 실제로 해당 현장을 지배관리하는 자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셨다고 하면 이 건설업에서는 특별하게 그 원청이 전체 건설업 금액 기준으로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네. 산재가 발생해서 불이익이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원청이 안전조치 취하지 않았으면 뭐 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는 거는 또 변론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그 원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청이 암묵적으로 하청에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압박이라고 하면 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실까요? 사실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까 뭐 간단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산재가 원청사가 일단은 광급공사나 이런 걸
수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수주 과정에서 이런 산재 발생률이 높으면 입찰 시 감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또 보험료의 주된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산재 발생은. 예. 그래서 이게 원청이 산재가 잡히지 않도록 하청업체에서 알아서 정리하라는 압박을 가하게 되죠. 아하.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졌긴 한데요. 여전히 공상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이 제하도 업체들, 하청업체들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상 합의라고 했을 때 뭐 공적인 업무로 좀 다쳤을 때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았는데 네네. 합법적인 제도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산재법이나 다른 노동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미는 산재법에 의한 산재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보상 처리해 준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상 처리해서 우리가 산재로 보상받는 것보다 많이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합의에 응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많이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는 나중에 요양급여 외에도 장애급여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재요양 신청을 해서 또 재요양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뭐 공상합의 추가 보상 회피가 가능하니까 산재 처리가 나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공상 처리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산재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청구 가능은 하세요. 네. 당장에 좀 보상 범위가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르기보다는 산재 처리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맞습니다. 예, 일용직도 이 산재 적용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루 그날 가셨는데 그날 다치셨다고 하더라도요. 일용직, 상용직 불문하고 다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다치셨으면 산재 보상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이 업무 관련성을 많이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에서 유형을 정해놨거든요. 그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부수적인 행위, 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따지게 되고 그 인정 여부가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건설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육체 노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는 뭐 관련성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불승이 나는 사유가 기왕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왕증이라는 거는 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 이전에 이미 그 재해자 다치신 분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불승인하게 되거든요. 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직 노동자들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산재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불승인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뭐 기관에서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에서 90일 이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 받으면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사 청구는 모두 최초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심사 청구에도 불승인 나면 그때는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 청구도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사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을 좀 꺼리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가입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런 게 허용되는 건가요? 사실 허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용직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받아가는 실수령액을 높이길 원하시고 회사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실 1일 단위인 일용근로 계약이라도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라는 확인 신고를 통해서 고용산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고를 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시는 건 되게 꺼리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이게 적용되고 있는 거는 일용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일용, 상용 불문하고 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연금은 한 발 더 나가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 아까 8일 이상 60시간 못했더라도 월 급여가 월 노임이 2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렸으면 가입해야 되는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라고 하면요. 실제로는 8일 넘게 일을 했는데도 뭐 근무 일수를 줄인다거나 급여를 낮춰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상호 간에 이제 그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회사에서 한 현장에서 계속 일하지 않고 중간중간 끊는 방식. 조금은 여기 현장, 다른 현장에서 넣는 방식을 구사하거나 아니면 예. 일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회피를 시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수를 줄여서 만약에 이분이 20일 했는데 일수를 줄이면 일당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당이 높아지면 여기에 따른 세금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 결국에는 이 건강과 국민연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근로자만 부담하는 영역인 소득세, 주민세가 높아지는 그 문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는 많이 감독을 하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고 네.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나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런 회피에 대한 걸 적발해놓고 소급해서 부과하는 방식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일용직 근로자분들 보통 어떤 식으로 급여를 받나요? 사실 우리가 하루 단위로 일하니까 일용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일당으로 돼 있으니까 매일 줘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옛날처럼 막 현금 봉투.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 안 하죠. 다 거의 계좌이체죠. 네. 원래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일당을 근무한 일수를 곱해서 월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계약이 일당제 형식이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 일당이 만약에 20만 원, 2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순수하게 기본 일당이 아니고 이 역시 포괄 일당제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월급제면 이 월급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그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다시피 포함해서, 네. 일당에도 그걸 비율제로 분할해서 나눠서 계약하게 돼요. 오. 네. 일당만 지급되고 다른 수당이 없는 네, 게 맞습니다. 이것도 합법적인 건가요? 네, 그 구조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이 근무 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표준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어떤 우리가 틀에 박힌 어떤 우리가 회사에 딱 9 to 6, 9시부터 6시 하는 그 구조를 띠고 있는데 네네.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네. 끊기니까. 그래서 이런 불확정 리스크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회사의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법도 준수하고 그런 데 있어서 부가적인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포괄 일당제를 많이 계약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네. 근데 이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장에서 뭐 한 10일 정도 일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15일 일하고 나머지는 날씨 때문에 쉬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현장보다 우리 현장에 일을 덜 했으니까 전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분은 그냥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는 회사의 주장이 네, 있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우리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방식을 차용해요. 예. 그러니까 4주 평균에서 일주 15시간 이상이면 월 평균 15시간 이상이 나오면 그 4주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네.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지 않으니까 최종 3개월간의 급여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 액수가 달라져요. 최종 3개월치 임금 이라면 어떤 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거는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을 취합니다. 평균을 다 곱하고 365일 그렇죠. 하루씩으로 1일 나눈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평균적인 한 달 급여를 재직 일수만큼 주는구나, 재직 연수만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 3개월의 임금 총액이 일을 많이 했던 달이 많으면 퇴직금도 높아지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어떤 이유에서 적어졌다고 하면 일이 없어서 적어졌다고 하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넣어지면 통상 임금 적용시켜 주도록 돼 있지만 일용직이니까 통상 임금 얼마로 봐야 되나 이걸 그렇죠. 급여 일당을 다 통상 1급으로 봐야 되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뭔가 이제 갑자기 막 한 석 달 정도 일을 막 몰아서 많이 한다 싶으면 약간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회사에서 시킨 거기도 하고 일용직에 일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사후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논란거리가 많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일용직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연차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연차도 사실 사후적인 개념이잖아요. 1년 미만 근로하면 1개월 만근하면 만근 여부를 파악해서 하나가 생기는 거고 또 1년에 80% 이상 출근율을 채우면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용직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 없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회사의 휴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의 결근으로 볼 거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연차가 발생해? 네. 단시간 근로차처럼 줘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 부호가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일당의 연차 수당까지 포괄해서 포괄 일당제 계약을 취하게 되고요. 또 네. 일용 현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불안에 항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연차를 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문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094님, 폭염 작업 시에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 규모가 작고 근로 인원수가 적어도 해당됩니까? 하셨어요. 네, 해당돼야 됩니다. 폭염에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휴식을 주지 않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1시간에 20분 휴식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1312님도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요. 33도 넘으면 휴식 시간 꼭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교적 시원한 곳에서 온도계로 측정을 해서 이 온도가 안 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꼼수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사실 이 온도계로 측정해서 넘는 온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체감 온도 산정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산정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포털에다가 체감 온도 산정 방식이라고 하시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 체감 온도도 아니고 정말 온도계를 에어컨 앞에 갖다 놓고 뭔가 측정하고 있다. 네네네. 네,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죠. 노동청에. 네. 그렇죠. 노동청에 그거는 요즘에 산업 안전이 유독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노동청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6869님. 남편이 일용직으로 종종 일을 했는데 최근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일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산재 적용 안 되는 거죠?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산재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성과 질병성이요. 예. 그러니까 업무 중에 사고로 다쳤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질병성일 것 같아요. 이 질병성은 만약에 많이 불성이 나는 이유가 기왕에 이 허리가 계속 아파 오셨고 뭔가 치료 이력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불성이 나는 사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명확한 좀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거나 추락해서 다친 경우라면 그렇죠. 사고성이 해당이 내가 되겠고요. 언제 어떻게 해서 그때부터 허리가 왜 아팠지라는 거 어떤 딱 꼬집을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한 있습니다. 이벤트. 그래서 질병성이라도 건설 현장에서 유독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8809님, 인력 사무실에서 하루 일할 사람을 구했는데 일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력 사무소에서 와서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산재는 원청이 책임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그 원청을 대상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원청에서 어떤 그 보험 가입한 걸로 처리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0156님, 최근 뉴스를 봤는데 무더운 날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찌감치 퇴근하고 외국인 근로자만 현장에 남아서 지키다가 쓰러졌다는 기사 봤습니다. 이런 차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무더위 폭염에는 국적을 가려서는 안 되죠. 네, 그 아까 인원도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이번 주부터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마지막 코너로 만나보게 됐는데요.
시내 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 나온 책들 중에서 읽을 만한 책 찾아보는 시간인데 사실 요즘 너무 진짜 덥고 습하고 책 읽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네, 오늘은 네. 그래도 비가 와서 오늘은. 약간은 나아진 것 같지만 정말 매일매일 너무너무 더워서 네. 책 읽으려고 해도 집중하기가 진짜 어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골라봤고요. 예. 가족이 함께 읽을 만한 청소년 소설 그리고 에세이 그리고 미스터리 이렇게 세 권을 오.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늪지의 렌이라고 하는 제목의 청소년 소설입니다. 늪지의 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일까요? 이야기 주인공은 일단 제목에 있는 렌이라고 하는 아이가 주인공이고요. 예.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에 뜬 한 동영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유튜브에서 보면은 왜 어떤 충격적인 사건 현장 같은 게 있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 들고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화면을 떠도는 거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 지금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그러니까요. 촬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어떤 사건 현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은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한 소년이 네.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마치 무슨 좀비 영화 보는 것처럼 이 아이가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나서 정부에서는 13살에서 19살의 청소년들에게 그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인데요. 네. 이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소설 딱 시작하면 처음에는 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네. 친구들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캠프 같은 거를 갔다가 아이들에게 쫓기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고 내려왔더니 아이들은 없고 무슨 일이야 너 괜찮니 이러면서 집으로 빨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이제 그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15살인 주인공 렌도 소집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포함해서 소지품 다 이제 압수당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국가의 통제 하에서 아이들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이 렌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우정을 쌓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나기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기. 예. 얘는 지금 주인공 렌과 다르게 도시 출신이 아니고요. 예. 자기 집이 늪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환경에서 컸고 네. 이 늪지에서 살면서 굉장히 어떤 야생의 인간의 본능 같은 것들을 잘 키워왔던 아이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체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그다음에 왜 이 책의 제목은 늪지의 렌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렌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왜 이렇게 초반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렌은 오드 아이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드 아이가 뭐냐면 네. 양쪽 눈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겉으로 딱 보기에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 같고 게다가 체구도 약간 작고 연약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은 다른 아이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렌은 옳지 않은 일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구청에서 베어버린다고 하니까 이 나무를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소집 영에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체구는 작지만 어떤 뜻이나 의지는 굉장히 맞아요. 큰 강한 친구네요. 이 렌의 또 친구들 아까 말씀하신 나기 또 위령 이런 네네.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인물일까요? 일단은 나기는 렌하고 똑같이 오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겉모습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하면 훨씬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위령이라고 하는 아이는 또 덩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은 좋지만 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또 바로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덩치가 크다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거죠.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이 평균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표적이 되는 것이고 이 세 네. 아이는 그렇게 표적이 되어 왔던 아이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끼리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어떤 평범함에서 좀 벗어난 약간 다름의 존재란 이유만으로 네네네. 차별을 당하는. 야, 늪지렌이 전하는 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네.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뭐 집에서 뭐 엄마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때마다 우리가 친구랑 놀면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보여주는 뭐 렌과 낙이 이런 아이들의 우정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저 10대 나이에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초능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연대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딱 들었을 때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늪지의 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목일까요? 일단은 렌의 친구가 되는 낙이라는 애가 늪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렌은 사실은 늪지의 렌은 아닌 거죠. 늪지 출신은 아닌데. 그렇죠. 네. 도시 출신이니까 도시의 렌인데 그러면 늪지와 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책도 제목이 굉장히 신기한데 뾰라는 네. 한 글자 제목이에요. 한 글자로 뼈입니다. 뼈. 예. 네. 시적절이라고 이제 달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권씩 나오는 책입니다. 예. 이 책이 8월 주인공이 백은선 시인인데요. 네. 산문집이면서 뭐 다양한 뭐 편지도 있고 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이 묶여 있는 그런 글입니다. 네. 뭐 이 백은선 시인이 자기가 시를 쓰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 삶 자체를 이야기로 삼아서 8월의 풍경을 함께 담아낸 책입니다. 8월이기도 하고 앞서 이 무더운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추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백은선 시인이 말하는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네, 일단 참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뭐 학교에 갔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방학이 됐다.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다음 학교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생의 마디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시간을 구분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백은선 시인의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시간을 마냥 미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단 하루만이라도 4시간을 연달아 잘 수 있기를 바라던 날들. 아이 옆에 누워 자는 척 눈을 감으면 아른거리던 책 등. 읽고 싶고 쓰고 싶어 안달해야 하는 엄마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 같은 나날도 있지만 동시에 글을 써야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아이와 함께 보낸 날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름 풍경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여름에 가족이 함께 바캉스 가는 여름휴가 가는 것들이 네. 가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여름 풍경을 떠올리면 아이의 나이는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딱 그 시기에 네. 붙박혀 있는 것 같은 추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인으로서 갖게 되는 상념들이 함께 여름 풍경과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목차를 보면 뭐 시, 편지, 일기, 산문, 단상 뭐 이렇게 여러 형식의 네. 글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글을 좀 꼽는다면요? 여름이었다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름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유행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뭔가 이런저런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너무 좋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여름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때 그랬지 감상으로. 같은 감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을 편지글로 시인이 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글이 짧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잘 어울리는 책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국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작가예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간 소개해 주시죠. 히가시노 게이고 이름을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 책이 한 100권쯤 뜨거든요. 네. 굉장히 책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좋아한다는 분들도 다 읽으신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네. 다작하는 작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용의자 엑스연신이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그렇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작가인데요. 네. 이번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신간이 나와서 그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공범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형사 고다이 스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시리즈물입니다. 시리즈물이라고는 하지만 뭐 시리즈 이전 이후 꼭 연결해서 읽지 않으셔도 책 한 권만 읽으셔도 충분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고급 주택단지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문제는 그 동네가 너무 잘 사는 동네인 거예요. 잘 사는 동네라는 거는 이제 이 집에 사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네네. 남편은 정치인이고 아내는 은퇴한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이 화재 사건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검시를 해보니까 목이 졸려서 살해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재 사건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폐하려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예.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의 주장인즉슨 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망한 부부가 비인도적 행위를 한 게 있다. 자기에게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은폐하고 싶으면 나에게 돈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박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을 하겠다라는 심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네요. 대체 이 불은 왜 났으며 그렇죠. 이 협박범은 또 무엇이며 협박범이 만약에 진짜 범인이라고 하면 애초에 자기가 이렇게 다 공표할 생각이면 꼭 불을 안 질러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체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 고다이 스토무라고 하는 형사가 진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구성이고요. 네.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요? 예, 두꺼운데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책 읽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두껍지만 정말 술술 읽힙니다. 게다가 뭐 이 초반에 사건 자체가 너무 이상한 전개로 시작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끝까지 쭉 읽어보게 되실 것 같아요. 예, 벌써 저는 지금 궁금증이 막 가득해져가지고 빨리 첫 페이지를 펴보고 싶은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뭐 다작 하시고 네. 신간이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이번에 데뷔 40주년으로 출간한 책이라고 해서 더 기대가 돼요. 그렇죠. 한 작가가 40년 동안 글을 썼고 40주년 기념으로 책을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의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히가시노게이고는 여전히 현역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게 이번 이 가공범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네. 일단은 책 나오자마자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증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예, 남들 읽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에 좀 가볍게 읽기 좋은 책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새롭게 나온 책들 살펴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